과학교육총연합회 서울초등기초과학연구회 공동주관의 제1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 진행을 맡은 서울초등기초과학연구회 소속 교사 윤신혜입니다. 2022년도 첫 번째 금가타 강연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면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강연이 모두 끝난 후 몇 가지 질문을 뽑아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습지는 땡땡땡이다. 생태계의 보고 습지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강호정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정 교수님께서는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에 재직 중이십니다. 강호정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에 습지는 땡땡땡이다. 생태계의 보고 습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강연 중간에 혹은 마친 후에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요. 나중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 같이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나 더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습지는 땡땡땡이다는 습지가 어떻게 정의되고 또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몇 가지 이 땡땡땡이라는 그 글자에 들어갈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지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 텐데요. 습지는 한자로는 이렇게 습하다 할 때 그 습자에다가 땅 지자를 써서 쉽게 말하면 습한 축축한 땅이라는 뜻이죠. 영어로도 마찬가지로 wetland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젖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어서 축축하거나 물에 잠겨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일반적인 정의고 이걸 조금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의를 하자면 다음에 세 가지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습하니까 물에 잠기긴 해야 되는데 특히 식물들이 자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 되겠죠. 여름철에 물에 잠겨야 하고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잘 견디는 식물, 그러니까 아무 식물이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물에 잠겨 있으면 산소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견디기가 보통 식물은 견디기가 힘든데 이걸 좀 잘 견디는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습지라고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이따 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흙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물에 잠겨 있다 보면 일반적인 숲이나 풀밭이나 이런 데서 보는 흙하고 다른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 또 식생이 독특한 거, 흙이 독특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습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습지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발견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 습지는 지금 제주도의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습지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가셨을 때 또 습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의 그 순천만이라고 부르는 데에 그 갯벌에 있는 대표적인 습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습지의 특징이 첫 번째는 물에 잠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지에 사는 독특한 식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억새랄지 부들, 영어로는 이제 캣테일이라고 고양이 꼬리라고 별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소세지 같이 생긴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식물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대나 또는 물가장자리의 갈대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뿌리 풀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또 줄이나 큰 고랭이, 골풀 이러한 종류의 식물들이 습지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랑 기후대가 다른 곳에 가면 또 전혀 다른 식물들이 발견되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온대지방에서는 이런 종류의 식물들이 널리 분포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이 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잠겨 있으면 흙 속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물 뿌리가 산소 없이 오랫동안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초나 이런 걸 키우실 때 물을 너무 안 줘도 식물이 말라 죽지만 또 어떨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식물이 썩는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그냥 마른 땅에 사는 식물들과 달리 이 물에 잠겨 있을 때 이 스트레스를 좀 견디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안해 놓고 그 방법으로 진화를 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 몸 안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통기성, 그러니까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이제 숭숭숭 뚫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물에 잠겨 있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좋아한다기보다 습지 사는 식물들이 아닌 것에 비해서 물에 잠겨 있는 걸 좀 더 잘 견디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지의 세 번째 특징은 독특한 토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습지에 있는 흙을 퍼보면 각 지역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독특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은 우리말로 이탄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peatland라고 부릅니다. P-E-A-T land 우리말로 이제 이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흙인데 이건 주로 약간 춥고 습한 고위도 지방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은 이 표면에는 이제 이끼 같은 것들이 자라는데 보통 스페그넘이라고 부르는 물 이끼들이 자라게 됩니다. 보통 식물은 자라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이 추운 겨울이 되면 뿌리가 죽기도 하고 해서 계속 위에서 자란 식물들이 땅 속에서는 점점 분해돼서 없어지는데 이 이탄의 특징은 이 습지 안에 물이 차 있고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독특한 이유 때문에 식물이 죽고 나도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깊은 땅 속까지 썩지 않고 유기물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탄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게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지나면 석탄 같은 물질로 바뀌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 이 이탄을 캐갖고 말려서 땔감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이탄 습지가 많지는 않은데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춥고 습한 지역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산 높은 데 올라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높은 곳에서 발달하는 습지에서는 이런 이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 이탄 말고도 흔히 나타나는 물에 잠겨 있는 토양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붉거나 자주색 이런 얼룩덜룩한 색깔들의 토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얼룩덜룩한 색깔이 나타나는 이유는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금속 성분들이 물에 잠겨 있으면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환원이 됐다가 또 물이 빠지면 산화가 됐다가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 금속 성분들이 색깔이 바뀌어 갖고 토양에 이런 여러 가지 색깔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 철이 녹이 슬면 붉은 색깔을 띠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붉은 색깔 보이는 부분들은 흙 속에 있는 철분들이 산화돼서 붉게 나타난 거고요. 근데 이 철이
산소가 없어서 산화되지 않고 환원이 되면 검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러 층에서 일어나면서 얼룩덜룩한 그런 토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이 흙 속에 있던 철이 환원되면서 물에 녹아버립니다. 물에 녹으면 이제 땅속 밑으로 점점 빠져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철분 성분이 다 빠져버려 갖고 흰색이나 회색 같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름철 바닷가에 놀러 가서 약간 진흙이 있는 그런 갯벌이나 바닷가 흙을 파보다 보면 그 흙 속에서 이런 회색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슬라이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서 철이 환원되면서 녹아서 빠져버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양의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가 습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습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또 저 강연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사람들은 습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하는지를 제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제 문장을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여기 빈 칸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 들어갈지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이건 어느 스포츠 신문 기사의 걸 제가 따온 건데 신세계는 2연패 중에 있고 우리은행은 무려 8연패의 무엇에 빠져 있다. 여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8연패의 그쵸, 늪에 빠져 있다. 이런 말들을 쓰죠.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옆에 여러분하고 혹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면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주 오래된 영화 제목인데 땡땡에서 건진 내 딸, 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땡땡은 뭐냐면은 수렁이라는 말이에요. 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하는 방법에 나온 글인데 타이어가 모래나 뭐뭇에 빠졌을 때는 이거는 그 진창에 빠졌을 때는 뭐 이런 말입니다. 혹은 이런 말은 여러분도 많이 쓰시죠. 머짓 그만하고 공부나 해라. 친구들한테 이런 말도 할 텐데 이때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그죠. 뻘짓 그만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늪, 수렁, 진창, 뻘 이런 말들이 다 습지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장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지를 가르키는 뭐 버그라는 단어나 마이어라는 단어들이 동사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에 끈적끈적한 데 빠져갖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고생하고 있다. 뭐 이런 단어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습지는 물이 잠겨 있고 별 쓸모가 없는 땅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화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들 많이 보시죠. 뭐 배트맨이라는 것도 있고 스파이더맨도 있고 뭐 요즘에는 앤트맨까지 있는데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동물이나 대상물을 가지고 가상의 우리가 그 주인공들의 캐릭터를 만들긴 하는데 뭐 스파이더맨도 있고 배트맨도 있는데 습지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만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웸프 띵이라고 부릅니다. 스웸프는 이제 습지의 한 유형인데요. 습지에서 나타난 어떤 이런 약간 몬스터 히어로인데 이건 스웸프 맨도 아니고 아주 띵 그것이라고 아주 안 좋게 부릅니다. 이런 애들 만화에까지 습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근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습지들을 사람들이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잠겨 있고 뭐 어두컴컴하고 빠지면은 헤어나오기도 어려운 것 같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이 습지에는 물을 다 빼버려 갖고 농경지로 바꿔버리거나 혹은 습지가 이제 물이 고이려면 주로 좀 약간 낮은 데에 발달하겠죠. 거기다가 뭐 쓰레기나 필요 없는 것 갖다 매립하는 쓰레기장으로 쓰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예를 들면 1850년 이후로 이 raised bog라는 거는 이제 습지의 한 유형인데 거의 대부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책을 읽어보셨거나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폭풍의 언덕에 보면 황무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경관이 있습니다. 그 황무지가 뭐 바람이 풀풀 날리고 먼지가 날리는 그런 건조한 지역이 아니라 이런 보그마이어라고 부르는 영국의 그 전형적인 습지의 일종인데 그렇게 문학 소설에 나올 만큼 굉장히 흔한 경관이었지만 영국이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면적이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미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원주민들이죠. 우리가 보통 흔히 인디안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살았을 때 비해서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현재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이 주 백인들이 들어온 이후에 그 전에 비해서 습지 면적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에 물을 빼갖고 농경지로 바꾸거나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또는 아예 콘크리트로 매립을 해서 공항을 만들어 버리거나 혹은 도로나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물렁물렁한 땅을 물을 빼고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지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때는 습지가 어디 있는지 누가 조사하거나 표시한 것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기록에 의하면 일제시대 이후로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습지들 면적을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바닷가의 습지가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없어졌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총 습지의 면적이 한 24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습지가 없어졌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안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해서 논이나 이런 농업 용토로 바꾸기도 했고요. 내륙의 습지들은 사실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강가 같은 데는 뚝이나 제방을 쌓으면서 없어지기도 했고 또 농경지로 바뀌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지를 보면 이 전 세계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습지의 그 분포도인데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의 위치와 면적입니다. 그래서 위도별로 보면 이 습지가 많이 나타나는 위도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적도 지방, 여기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칼리만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나 파푸아뉴기니아 뭐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호주에서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서부 지방, 그 다음에 남미의 아마존강 유역 이런데 굉장히 많은 습지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열대에 가면은 열대우림이라고 부르는 비가 많이 오고 습하고 축축한 이런 지역들을 그리고 나무들이 크게 자라고 뭐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군데 위도별로 봤을 때 이 북쪽에 상당히 넓은 면적들의 습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래스카에서 캐나다, 미국 중북부 지방,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여기는 플로리다라고 하는 이쪽에도 습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이나 북유럽, 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북부, 프랑스 북부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동부 유럽들, 그 다음에 아주 그 사이베리아, 러시아의 넓은 영토 이런데 굉장히 넓게 습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의 습지는 잘 아는데 이 지역은 왜 이렇게 넓은 습지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탄 습지라고 부르는
습지가 굉장히 넓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정확히 습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 대략 추산하기로는 지구 표면 면적의 많으면 한 8% 혹은 작게는 한 4% 정도 습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파괴를 했는데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과학적인 발견들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이 습지를 보호하고 혹은 이용을 하더라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잘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습지 연구를 처음 하게 된 게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러 떠났던 아주 오래전에 1993년도부터 습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러 외국으로 떠났을 때만 해도 주위 친구들 중에 우리나라에 습지도 없는데 그런 거 연구해서 뭐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2001년도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외국에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학생들을 처음 가르치게 됐는데 그때 돌아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든지 굉장히 빨리 바뀌죠. 돌아왔더니 습지보호법이란 것도 생겨 있었고요. 또 여러 특히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습지가 환경의 중요한 이제 아이콘으로 등장하면서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노력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습지 보호 협약이 있는데 그곳에 등재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습지들이 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람사르는 이란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거기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습지 보존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람사르 협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습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하면 평이한 쉬운 말로 한 번씩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지는 생태계의 백화점이다 라고 첫 번째 땡땡땡은 백화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백화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습지는 보통 육상, 건조한 땅과 물이 잠겨 있는 뭐 호수나 하천이나 바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한 데서 사는 생물들도 일부 들어와서 존재할 수 있고요. 또 축축한 데 물속에서 사는 애들도 일부 와서 살 수 있고 또 여기에서만 살 수 있는 독특한 생물종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높은 생물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파리를 잡아먹는 식충 식물이 있죠. 이렇게 입이 벌려져 있다가 가운데 탁 건드리면 이렇게 입 탁 닫히는 이런 fly trap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식물들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식물들도 주로 습지에서 발견되는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이 갯벌을 제가 찍은 사진인데 갯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식물도 없고 그냥 진흙만 잔뜩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여기 살펴보시면 여기 움직이는 개도 보이시고요. 또 여기 막 기어가는 그 무언가도 보이죠. 짱둥어라고 부르는 물고기인데 우리처럼 물 밖에 나와서 폐로 숨을 쉬기도 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새들도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갯벌조차도 저 안에 지금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많은 동물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식물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지 면적이 아까 제가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파괴되면 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비록 습지 파괴가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생물들이 부분적으로라도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가 생물 다양성 혹은 영어로 biodiversity라고 부르는데, 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태계입니다. 두 번째는 철새들의 정거장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그 정거장이죠, 습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계절이 바뀔 때 철새들이 아주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추운, 예를 들면 사이베리아와 또 저 남쪽에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철새들이 날아갈 때 쉬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철새들이 쉬는 곳이 어디냐면은 주로 습지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여름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름, 이제 봄이 되고 이제 곧 여름이 올 텐데, 날씨가 더워지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리도요새나 큰 기러기 같은 경우는 저 시베리아 북쪽 있는 데까지 날아갔다가, 이제 제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두루미나 이런 거는 이제 만주나 이런 데까지 날아가죠. 갔다가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돼서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또 다시 먼 거리를 날아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됐을 때는 저 남쪽은 여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호주나 뉴질랜드까지 날아갑니다. 뭐 지금 우리가 비행기로 타고 가면은 뭐 14시간, 15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릴 굉장히 먼 거리인데, 새들이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먹고 쉬고 또 때를 지어서 이동을 하고 또 먹고 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에 많은 갯벌들 들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서해안 갯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새만금 사업을 해서 혹은 시화호에 방조제를 만들어서 물을 막아버리고, 혹은 갯벌을 매립해서 비행장을 만들어버리거나 혹은 거기를 큰 도시로 개발을 해버리면 이 새들이 중간에 이동하면서 쉬거나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습지가 한 지역에서, 어려운 말로 국지적이라고 얘기하죠. 한 지역에서 파괴되는 것이 그 나라 혹은 그 동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새들의 분포와 안위에 굉장히 큰 역할,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동네 이웃의 뭐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새들, 특히 여기 이제 저어새 같은 것도 나오는데, 저어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 작게는 한 300마리, 많게는 한 3,000마리 정도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송도갯벌에서 하루는 이 새를 한 30마리를 한 번에 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 새 인구의 10분의 1을 제가 그 순간에 보게 된 거죠. 근데 얘네들이 머물 공간이 없어지면 다음 세대는 이 새들을 다시는 자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습지는 콩팥이다, 자연의 콩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키든이죠, 콩팥. 콩팥이 하는 일은 뭐죠, 우리 몸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먹고 몸을 이제 위에서 소화를 하고 대사를 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쓸모 없게 된 그런 노폐물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콩팥이죠. 그래서 습지를 지나가는 물은 이 습지를 지나고 나면 깨끗합니다. 깨끗해집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래서 습지는 자연계에서 마치 사람이 콩팥이 사람 몸에서 하는 역할처럼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작들이 기작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그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먹기도 하고 오염물질을 빨아먹기도 하고, 근데 식물 역할뿐만 아니라 그 습지가 물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그냥 가라앉기도 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은 이 물속
흙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또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변환시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건 기체로 날려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습지를 지나고 난 물은 그냥 지나가는 물보다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콩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공습지를 연구한 되게 유명한 연구자 중에 한 분은 습지를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뭐처럼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어떤 분들은 완두콩처럼 보인다, 식물의 그 스토마타처럼 보인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디자인하신 분은 이걸 이제 콩팥처럼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물이 일부가 이 습지를 지나서 여기로 흘러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면 요 모식도가 더 보시기 쉽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 강물에 있는 물들의 일부를 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작은 노란 색깔이 미국의 그 스쿨버스 사이즈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기의 습지인지 여러분이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도 습지가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아예 아주 심한 오염물질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습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주 심하게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런 습지들을 인공습지라고 하고요. 이런 인공습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뭐 하수 처리 시설, 오수 처리 시설 이런 걸 만들어서 물을 정화하는 것처럼 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정화하는 그런 환경공학적 기술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습지를 저는 탄소의 저장 탱크다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들의 모식도인데 식물들은 자라면 광합성이란 걸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생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광합성이란 반응은 뭐냐면은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땅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한 다음에 태양빛을 이용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여러 가지 당류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습지에서 사는 이런 식물들은 광합성을 엄청 빠른 속도로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자라나죠. 그럼 습지에 이런 식물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먹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산에 있는 나무들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초지에 있는 풀밭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식물들은 근데 가을이 돼서 죽고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은 썩어서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다시 CO2로 공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습지는 이렇게 광합성된 양들이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잘 분해되지 않고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서 통장에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통장의 잔고가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계속 써버리면 결국 통장 잔고는 별로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습지는 CO2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를 들면 2탄 습지라고 부르는 그런 습지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지난 수백에서 수천 년 동안 탄소를 계속 흡수해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탄소 중립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산업활동을 하면서 CO2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내보낸 CO2만큼을 다시 어디선가 흡수해서 나가고 들어온 양을 제로로 만들자, 0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이루려면 배출하는 CO2 양을 당연히 줄여야겠죠. 즉 화석연료도 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을 개발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은 탄소를 덜 내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습지가 탄소를 흡수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집 주위에서 탄소들을 이 습지들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야외에 굉장히 자연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홍콩의 이 주거지 부근의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습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화호에 있는 습지에서 찍은 그 광경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휴식도 취하고 공원도 이용하고 또 어린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실로, 자연의 교실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강변의 스펀지 역할도 하는데요. 스펀지란 건 뭐냐면은 물을 머금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을 때 습지 안에 물이 고여 있다가 가물었을 때는 물이 천천히 흘러나와서 또 가문 것들 피해도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강이 넘치거나 했을 때 이 물들이 고여 있다가 또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오거나 해서 물이 많이 넘쳤을 때 보유하고 있다가 물을 천천히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큰 강의 그 유역에서 자료들을 보면 습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은 홍수의 피해나 가뭄의 피해가 습지가 있을 때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역할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고고학적으로도 습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뭐냐면은 꽃가루 있죠. 봄 되면 이제 막 날리는, 여러분들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꽃가루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 꽃가루들이 확 날리고 나면 얘네들이 땅에 떨어져 있다가 물에 씻겨서 뭐 강바닥이나 호수바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습지에도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습지 바닥에 있는 흙을 캐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아주 옛날 꽃가루겠죠. 그 꽃가루 분석을 통해서 예전에 이 지역에 어떤 식물들이 살았고 또 이때 기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끔찍하게도 사람 머리인데, 영국의 이탄에서 습지에서 발견된 사람 머리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굴 형태가 너무 뚜렷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살인 사건이 났다고 생각을 해갖고 사람들이, 경찰들이 범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의 신원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 범인도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나중에 이 시신의 탄소 연대를 조사했더니 수백 년 전에 죽은 시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습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가 안 들어가서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도 잘 보존돼 있어서 이 습지에서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이나 기록들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그 체포된 사람은 왜 본인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7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실제로 자연에 어떤 습지들이 존재하는지 사진들 몇 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습지는 크게 육상, 그러니까 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내륙에 존재하는 습지들이 있고요. 또 다른 일군의 습지들은 바닷가, 짠물들이 들어오는데 발달해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의 습지로는 아까 보여드린 그 이탄이라고 부른 그런 습지가 대표적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습지는 소택지라고 부르는 연못처럼 생긴 그런 습지들도 있습니다. 또 강 주변에서도 습지가 발견되고, 그걸 이제 우리 하변 습지라고 부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논은 습지 아니냐 물어보는데, 논도 습지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물이 고여 있는 땅이고 그 습지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생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륙에서 흔히 발견되는 습지고요. 바닷가에서는 이 소택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짠물에 잘 견디는 그런 식물들이 존재하는 습지들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염습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갯벌은 잘 아시죠? 큰 나무나 식물이 없이 흙이나 뻘만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얕은 바닷가에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는 영어로는 seagrass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잘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이런 녹색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생태계도 있고,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서 존재하지 않는데 약간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키나와나 중국의 남쪽, 뭐 홍콩 이런데,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면 흔히 볼 수 있고, 또 호주의 북부 지방에서도 발견되는 습지 중에 맹그로브라고 부르는 습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홍수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습지입니다. 그래서 이탄 습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이끼 종류가 자라고 얘네들이 썩지 않고 많이 쌓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이 오른쪽 밑에 사진입니다만, 대암산 용늪이라고 부릅니다. 대암산이라는 강원도에 있는 산인데요. 그 위에 올라가면은 좀 춥기 때문에 이렇게 북부 지방에서 발견될 수 있는 습지가 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을이라서 누런 색깔을 띠고 있는데, 이제 여름에는 초록색을 띠고 있고, 그게 아마도 용 비늘처럼 보인다고 해서 용늪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습지죠. 보시는 것처럼 갈대들이 있고 가운데 물이 좀 있고요. 그래서 뭐 호수나 연못이나 이런 종류의 습지들을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마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소택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습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변은 보시는 것처럼 큰 강이 흐르는데, 이 강 주변에 옆에 발달해 있는 습지들을 하변 습지라고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얕고 이런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큰 나무들이 자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강 주변에 물이 넘쳤다 나왔다 넘쳤다 하는 이런 지역들은 식물들이 자라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섭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큰 식물들이 많이 다양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쪽으로 가보면 이 염습지인데요. 이 사진 아까 보셨죠? 우리나라의 그 순천만에 나타나 있는 습지고, 이 좌측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네 그러실 텐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여기서 지금 이 빨간 색깔은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그 스웨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식물이 자라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이제 갈대가 들어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갈대가 고유종인데, 이 좌측 위에 미국 동부에 이 키가 큰 애들은 갈대인데 거기서는 침입종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 있는 이 풀처럼 보이는 이런 식물들이 미국에서는 이제 고유종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중국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고유종은 갈대인데 얘네들이 미국에 가면 침입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고유종인 스파르티나라고 부르는 식물은 또 우리나라나 중국에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미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갯벌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뻘이고 이렇게 작은 식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나 또는 여러 가지 특정한 환경에서 많이 나타날 수 그 환경 조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닷가에 있는 습지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피림이라고 부르는 수심이 얕은 곳에 큰 풀처럼 자라고 있는 이런 생태계들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맹그로브라고 부르는 이제 홍수림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 홍수라는 거는 홍수 났다 할 때 홍수가 아니고 붉은 홍자입니다. 그래서 이 맹그로브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열매가 맺혔을 때 붉은 색깔의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도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붉은 홍자를 써서 홍수림이라고 붙였고, 영어로는 맹그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중국의 셴젠이라고 부르는 홍콩 옆에서 있는 생태계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은 일본 오키나와도 상당히 따뜻하죠. 발견된 맹그로브입니다. 그래서 이 맹그로브도 사실 각 지역적으로 별로 필요 없는 생태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라버리고 여기를 리조트로 만들어버리고 했죠. 그러다가 여러분은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아주 오래전에 큰 해일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남아시아를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피해를 보고 나서 보니까 이 홍수림이 존재했던 데는
이 해일을 막아서 사람들 피해가 적었던 반면 이걸 다 잘라버리고 여기를 리조트를 개발하거나 양식장으로 만들거나 했던 데는 훨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림이 별 가치가 없는 생태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얘가 자연의 방파제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들도 알려지고 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류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얘네들이 흡수하는 탄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보존하고 또 이미 파괴된 거를 복원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의 남부지방에 가면은 뭐 루이지애나나 플로리다에 가면은 여기 보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아주 밑둥이 큰 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런 습지들도 있고요. 여기 물이 잠겨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있죠? 죽순처럼 생긴 거. 이게 죽순이 아니고 이 식물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거꾸로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얘네들도 산소가 없어서 너무 숨쉬기 힘드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도 굉장히 대표적인 습지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제 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습지는 그 지표면에서 아주 일부밖에 차지하고 그 좁은 면적이죠. 이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이나 철새의 서식지, 그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 탄소를 저장하는 거, 환경 교육의 장소로서 또 고고학이나 홍수 예방 같은 수문적인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습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강호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들 중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를 보존하고 복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습지를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의 질문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 정의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조경 사업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나무도 갖다 심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습지를 복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의 흐름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뚝이나 제방이 막혀 있어서 물이 흘러가지 못했던 곳은 없애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요. 혹은 무슨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물의 흐름이 차단돼 있다면 거기다 물을 다시 집어넣는 것이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냥 식물만 아까 보여드린 건 갈대나 이런 것만 갖다 심으면 물이 없으면 결국 견딜 수가 없고 또 습지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토양들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미생물이나 식물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고 또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지 복원의 가장 핵심은 원래 자연 상태의 물 흐름을 복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2탄 습지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이나 또 제가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프로젝트나 혹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습지를 복원하는 그들의 2탄 습지를 복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다 빼버린 지역에 물을 다시 가둘 수 있는 작은 경막들을 만들어 갖고 비가 오고 났을 때 물이 빠져가지 않고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습지에 있는 식물들의 번식은 육상 식물들의 번식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식물들마다 다른데요. 일단 아까 보여드린 그 갈대나 달뿌리 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육상에 많은 식물들은 이제 씨를 떨어뜨리죠. 그래서 씨가 퍼져나가서 거기서 싹이 나와서 자라는데 이 많은 식물들은 옆으로 자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이 하나 있고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옆으로 쭉 자라서 거기서 새로 싹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싹이 옆으로 뿌리가 나와서 또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사방으로 일어나면 위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식물 뿌리에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물 같은 것들이 점점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할 때 되게 힘든 게 습지의 식물을 뜯어내려면 이 뿌리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데, 거꾸로 말하면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홍수가 났을 때 흙이 안 쓸려 나가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강 가장자리에.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방법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덮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좋지도 않고 또 돈도 많이 듭니다. 근데 습지 식물들을 복원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들이 옆으로 자라면서 하나의 큰 뿌리망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자연 상태의 이 제방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 주변에 자연형 하천 복원이나 생태 하천 복원 이런 사업들을 보시게 되면 식물들을 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단순히 보기 좋게 조경적인 측면에서 심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 뿌리들의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제방이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쓸려 내려가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치기 전에 다음 주 강연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그리고 격자 게이지 이론과 강한 상호작용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강연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